반갑습니다. 태국의 돈봉교실의 돈쌤입니다. 그 사이에 해가 바뀌었습니다. 4년 갑진년이 열렸고요.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부터 드리고 이야기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사실 제가 작년 마지막 영상에서도 파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올해 초 첫 영상에서도 파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11월 달에도 FMC가 있었고 12월 달에도 FMC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12월 달 FMC는 이제 파월이 이제 판타가 됐다. 굉장히 좀 완화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안 그래도 상승해 있었던 미국 지수가 더 한 커플 더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동력을 만들어 주기도 했었죠. 물론 그 기대감이 약간은 기대가 좀 너무 과했죠. 뭐 올해 7번 뭐 혹은 6번의 그 인하 기대감까지 녹았으니까 좀 과했던 건 사실이라 좀 되돌리고 있습니다만 그 이제 한호의 이제 그 대가를 조금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11월하고 12월 사이에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파월이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렇게 완화적인 메시지를 냈는가? 얼마 전에 또 이제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그 FOMC 회의를 할 때 어떤 얘기가 오고 갔었는지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의사록을 보니까 오히려 조금 실망스러운 거예요. 의사록 자체가 그렇게 실망스럽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파월 기자회견에서 했던 그 톤보다는 약했던 거죠. 그 말인 즉슨 파월은 실제 FOMC 회의 분위기보다 좀 더 기자회견에서 좀 더 완화적인 발언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 실수기보다는 의도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왜 파월은 그런 의도를 가졌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월이라는 사람 우리가 좀 겪어봤습니다. 이제 연인을 하고 있고요. 몇 년 지금 겪어보니까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월을 이제 두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제목을 뽑아봤는데 파월은 이제 증거와 정치다. 증거라는 거는 이제 피토친이다 보니까 앞으로 경제에 대한 전망 이런 것보다는 현재 경제에 대한 확실한 증거 이런 거를 이제 추구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늦게 나오는 걸 보고 그 증거를 받아들여서 액션을 취하다 보니까 시간차가 문제가 됐다는 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파월이라고 하면 또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증거나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익숙하기도 하지만 파월의 지난 그 궤적 너무 멀리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연준 의장이 된 이후의 그 시절을 잠깐 주요 그 변곡점을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최초의 파월은 일단 경제학 무슨 소신을 갖고 있는지 뭐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옐런 전 의장이 사실은 이제 연임을 하고 싶어 했는데 실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도 자기는 연임을 하고 싶다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트럼프도 사실은 막상 보니까 실력이 있어서 좀 연임시키고 싶었지만 후보 시절에 당선되면 옐런부터 자르겠다는 말을 하도 내뱉은 게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트럼프도 그냥 말한 게 있어서 잘랐고 옐런은 이제 말 그대로 잘렸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다닐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정치색이 가장 없는 정치색만 없는 게 아니라 여기는 색안경을 끼고 있습니다만은 그 경제적으로도 이 사람은 이제 뭐 무슨주의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같은 사람을 이제 뽑은 거죠. 지명을 한 거죠. 트럼프 같은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트럼프는 이제 그 연준 의장이 굉장히 어떤 쪽으로 카리스마 있는 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이제 자기가 이제 주도권을 쥐고 연준 의장은 이제 그냥 그림자처럼 따라오길 좀 원했던 거죠. 그러기에는 파월만한 사람도 없었던 거거든요. 저도 연준 관련 강의를 참 많이 했지만 파월이 이사로 있었던 시절에도 사실 강의에 제롬 파월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뭐 거의 표시가 나지 않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회색 분자라고 이제 뽑은 것 같은데 그러고 났는데 이제 트럼프 마음에는 좀 들지 않았죠. 기억나실 겁니다. 2018년이나 2010 연말에 이제 사실은 이제 금리를 그만 올려야 되는데 약간 고집스럽게 금리를 올린 적이 있었죠. 그 이후로 이제 시장이 좀 많이 급락을 해서 파월도 좀 당황을 하고 뭐 했던 그 기억이 그때 투자를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꽤 미국 지수가 한 20%도 빠지고 꽤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바보냐, 이제 금리를 더 낮춰라, 뭐 심지어 제로 금리까지 가라, 뭐 그러면서 근데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금리 인상을 강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당시 보도를 가지고 왔는데 제롬 파월을 뭐 자르겠다, 합법적으로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광고해봐라, 이렇게 참모진한테 요구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방법을 찾아봤대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자른 것이죠. 파월도 뭐 그런 압력을 받으면 보통 이제 그만둘 수도 있는 것인데 꿋꿋하게 자기 임기를 마칠 것이고, 트럼프는 자기를 이제 파이할 수 없다, 이런 인터뷰까지 하면서 마치 그 연준 의장과 미국 대통령이 이제 대결하는 보기 드문 장면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연준 의장이 대통령을 너무 따라다녀서 독립성의 문제가 이게 되는 건 많이 봤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싸우는 건 좀 흔하지 않은 그런 장면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랬는데, 그럼 1기 때 초반에 파월의 심정 같은 경우는, 파월은 그때만 해도 사실 그 옐런 의장이 이제 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이제 넘겨주고 가야 되잖아요. 자기 잘렸으니까. 그래서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엄마가 어디 멀리 여행을 가는데 아이들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반찬통이나 이런 거에다 이건 1분 30초 데워 먹고 이렇게 막 이렇게 노트를 붙여놓고 막 가는 그런 느낌으로 가이던스를 엄청나게 길게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앞으로 금리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시장한테도 가이던스를 미리 오픈해가지고 그냥 파월은 이대로 그냥 가면 될 정도로 다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거의 예측 가능한 기간 한 1년 몇 개월 동안 거의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파월은 또 거기에 또 충실하게 따라갑니다. 그러는 과정에 트럼프하고 트러블이 생기면서 사실은 연임을 포기했던 것 같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파월 의장이 증거 아닌 정치라고 했는데 정치를 포기한 거죠. 트럼프가 자기를 자르려고 하는데 연임 지명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거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증거. 그 증거라는 게 뭡니까? 뭐 범죄 증거 이런 게 아니라 물가가 뭐 어떻게 됐다, 뭐 실업률이 어떻게 됐다, 뭐 이런 확실한 경제 지표로서의 증거. 근데 문제는 뭐 최근까지는 인플레가 엄청 올라갈 때나 최근처럼 인플레가 내려갈 때는 뭐 크게 방향이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예측 가능한데 올라가고 있을 때도 파월이 증거 찾는다고 느리고, 내리고 있을 때도 파월이 증거 찾는다고 느린 거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 이전에 8년 막 특히 금리 인상 마지막 그 막바지 시기에는 이게 증거라는 지표가 그때그때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이 정도면 아닌 것 같고 그때그때 다르니까, 파월은 증거가 그때그때 바뀌니까 파월의 말도 그때그때 바뀌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2018년 여름입니다. 파월이 이제 괜찮은 것 같으니까 좀 비둘기적인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시장이 안도해가지고 주가가 사상 최고를 찍고 달러가 떨어졌다, 이런 아름다운 뉴스가 났는데, 두 달 만에 갑자기 금리를 올리고 나서 그것도 이게 끝이 아니라 중립금리까지 멀었다, 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10월 3일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우리나라 뉴스가 이제 10월 4일이었으니까 아마 10월 3일이 맞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이 급락을 했죠.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제 잘라야 된다고 난리가 났던 것이고, 시작이 너무 흔들리니까 한 달 만에, 뭐 사실 말이 한 달이지, 한 달도 안 걸렸어요. 또 이제 그 고집을 꺾는다는 보도가 나왔죠. 이제 말을 바꾼 거지. 약간 비둘기파로 소폭 이동을 했다가, 그래놓고는 12월에 또 비둘기는 없다, 이거 좀 와리가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실제 지표가 지금처럼 뭐 인플레이션 혹은 디스인플레이션이 방향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그냥 그 사실 좀 애매했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인플레도 강하지 않았고, 근데 인플레가 없다고 보기에는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또 경제가 그렇게 강한 건 아니니까 인플레가 약하지만 그 약한 인플레를 잡겠다고 금리를 좀 올리니까 경기가 꺾이는, 뭐 이런 상황이 또 한 달은 괜찮았다가 한 달은 안 괜찮았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증거가 계속 바뀌니, 파월은 증거에 집착할 때는 굉장히 그 증거가, 보통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경제 전망 발표하는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각종 주요 지표들이 나오면 그때그때 발언이 막 바뀌어서 좀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2019년이 되고 나서 하반기가 돼서야 금리를 이제 3번 낮추면서 그 보험성 금리 인하였죠. 경기 침체가 없는데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말이 맞았던 거예요. 그렇게 낮추니까 경기 돌아오고 주가 돌아오고 경제 돌아왔었어요. 근데 물론 트럼프 말처럼 제로까지는 필요가 없었지만, 마지막 2018년 네 번째 금리 인상은 필요가 없었던 과잉 긴축이었고, 오히려 좀 낮출 필요가 있었다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드러나긴 했죠. 그랬는데 그러면 사실 파월은 그때만 해도 굉장히 초보적인 모습으로 보이면서
사실상 끝나는 분위기였는데 재밌는 게 파월은 가만히 있는데 트럼프가 날아갔죠.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됐습니다. 조 바이든이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월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어보자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일단 트럼프가 있으면 그냥 자기는 깔끔하게 지명 요청도 하지 않고 면담할 때도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정리를 했을 것 같은데, 깔끔한 포기를 했을 것 같은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하고 반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해볼 만도 한데 자기는 또 뭐가 있어요?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된 겁니다. 애매한 상황이 된 건데 일단 그때 생각을 좀 고쳐먹은 것 같아요. 연임 가능하다. 연임 가능하다. 바이든이 원하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거기 잘 부응을 하면 내가 연임을 할 수 있겠다. 또 그리고 파월 의장이라는 게 뭐 세계 경제 대통령이잖아요. 한번 해보면 계속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물론 머리 아픈 일도 많겠지만 욕심이 생겼겠죠. 욕심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 야망을 품고 주변을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부의장이었던 브레이너드, 지금은 이제 연준을 나왔지만 연준의 주요 정책 입안자 중에서 민주당 당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이든의 복심으로 불렸고요. 그러면 사실 그때만 해도 브레이너드가 요즘 또 여성 캐리어 뭐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또 여성이고 하니까 시대 트렌드도 맞다라고 해서 이제 브레이너드가 잘 가는, 거의 이제 가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바이든도 파월과 브레이너드를 이제 면담하기에 이릅니다. 그랬는데 분위기는 오히려 브레이너드 쪽으로 더 유리하게 흘러가요. 일단 여기 사진은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의 연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지금도 파월 내려오면 연준 의장하고 있을 때 주식 거래한 거 다 거래 내역 다 제출해라, 수사하겠다. 지금도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상원의원 중에서 민주당이지만 굉장히 공화당 같은 분이 있죠. 조맨친 상원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연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면 키 파월 같은 경우는 이제 더 공격을 받았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조맨친 때문에 키보터가 된다면 브레이너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오히려 더 파월이 더 워렌이나 더 이제 이탈표가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런 보도가 좀 많이 있었고, 저도 이제 그때 강의 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이게 파월이 또 보통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정책이 있을 때는 그냥 누가 봐도 확실한 증거를 보고 뒤늦게 움직이는 사람이지만, 오래된 관료로서 어떻게 보면 그 연준이라고 하면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가장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해서 최고의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의사결정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적인 집단에 경제학자가 아닌데 변호사 출신으로 이사까지 갔다는 것은 처신의 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평직원으로 와서 아무런 배경 없이 임원으로 승진한 뭐 그런 이제 놀라운 케이스가 아닌 케이스 같은 그런 사람이 또 파월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세술은 또 왕인 거죠. 그러면 의회 상황이 이렇게 자신한테 우호적이지 않다면 돌파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냥 자기를 지명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명하게. 근데 브레이너드라는 복심을 놔두고 왜 바이든이 자기를 지명해야 되느냐? 게다가 정치적 라이벌이자 숙적인 트럼프의 지명을 받아서 현재 연준 의장을 하고 있는 자신을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정치란 게 뭐겠습니까? 가장 원하는 거에 이제 확실한 서포트를 해주면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바이든 백악관이 가장 골치 아픈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라고 하면은 한 21년 정도 되겠네요. 21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가 뭐가 문제였냐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은 재정 정책을 쓴 게 미국이지 않습니까? 물론 현금 지원성도 많이 있었고, 그중에 또 인프라 투자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많이 들었던 IRA가 있었는데, IRA에 또 조맨친 상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IRA는 미국에서 뭔가를 만들면 보조금 주겠다는 거예요. 보조금 준다는 것은 돈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더 효과가 크다는 건 이젠 다들 아실 거고, 그런 재정정책 중에서도 단순 인프라 깔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현금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런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더 조장하는, 그러니까 말은 IRA, 인플레이션 조정법인데 사실 따지고 법원 내용을 보면 인플레이션 조장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지어가지고 수요를 일으키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돈으로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건 돈이 안 돼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 정부가 돈을 줘가지고 돌아가게끔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없던 수요도 만들고 그 없던 수요는 정부가 현금 찔러가지고 만들겠다는 거잖아. 이거는 길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줄여줄 수는 있겠죠. 생산을 늘리니까. 근데 그 길려면 생각보다 많이 길어야 될지도 몰라. 지금부터 공사해가지고 언제부터 아웃풋이 나오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이 들끓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한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는 거라. 라고 해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반대가 나옵니다. 공화당은 다 반대인데 어쨌든 민주당이 50석을 당론으로 채택해가지고 50표가 찬성이 나오면 부의자 부통령이 그냥 한 표 찍어주면 51표가 되니까 이제 통과되는 건데 그 한 명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한 명이.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도 공화당도 아니고 늘 민주당 그 상원의원 만나가지고 설득하느라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파월은 일단 이 IRA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건 사업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 근데 이게 통과되면 인플레이션이 좀 일단 자극이 좀 될 수 있는 건데, 통과되기 전에 이미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라고 연준이 선언해버리면 조맨친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반대의 근거를 제공하는 게 되잖아요. 실제 그때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그래서 파월이 1년 내내 버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시적이다. 왜 일시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일단 버티면 그 사이에 어떻게든 법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할 건데 생각보다 법이 너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바이든도 답답하고 파월도 답답한 거지. 근데 결국에는 어르고 달래가지고 되기는 됐습니다. 되기는 됐는데 그게 21년 1월 15일 날 통과가 되죠. 1월 15일 날. 그래서 바이든이 사인하고 조맨친한테 이렇게 펜을 줍니다. 이제 됐지? 이거죠.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정도면 만족해? 이건 거예요. 그래서 그 원내대표가 옆에 있는데, 그 상원 의원한테, 상원 원내대표가 옆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인한 펜을 조맨신한테 줍니다. 얼마나 바이든도 좀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통과시킬 때까지, 파월을 버틸 때까지 진짜 버텨요. 이건 11월 2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입니다. 여기 보면 연준 의장 파월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거라는 5가지의 주장을 했었는데 그 5가지가 모두 무력화되고 인플레이션은 구체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쏟아져요. 계속 쏟아져요. 파월도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스프레드가 역전되면 안 좋다라고 했더니 아니다. 이 스프레드보다 다른 스프레드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더니 그것도 역전되고 그런 식으로 아니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 아니 이게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4월부터 사실 4월부터 금리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꽤 많이 있었는데 4월 달에는 갑자기 어이없는 소리를 하죠. 출근하는 길에 노숙자를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리면 안 되겠다. 라는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아니 노숙자하고 금리 인상은 그렇게까지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나중에 고용시장이 강해가지고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 하이어 포 롱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치고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4월부터 이미 연준은 논리를 포기하고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지표와 증거를 제공했는데 판판이 깨지니까 하다못해 이제 감성에 호소하는 거죠. 노숙자들이 힘들어 보인다. 그게 이미 4월 FOMC였다고요. 근데 11월까지 버텼으니까 얼마나 늦은 거야. 거의 반년을 더 버틴 거 아니에요. 4월도 늦었는데 이제 11월 15일 날이 됐고 그 11월 12일 날 보도에서는 도저히 이건 5개 얘기가 다 깨졌다. 안 된다. 이거는 모든 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 추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일단 통과가 됐고요. 통과가 되고 나면 파월이 이걸 통과될 때까지 버틴 이유가 뭡니까? 진짜 이 법이 통과되어야 미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걸까요? 아니죠. 자기 연임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를 서포트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을 조정할지도 모르면 통과시킨다고 반대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우리 금리해야 될 것 같아요. 했다가 완전히 그냥 초치는 수가 있으니까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립니다. 조금 더 기다립니다. 그래서 바이든도 바보는 아니에요. 그간 너무 고생했다. 그래. 내가 너의 걸 해서 3일 날, 그러니까 11월 15일 날 IRA가 통과되고 1월 23일 날 지명을 받습니다. 두 번째 임기에 이제 지명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한 거예요. 역시 그 경제학자도 또 아니고
사실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렇다 할 소신을 갖고 있는 학파의 뭐 사람도 아니고 변호사로서 연준 의장까지 올라가는 데는 이 정도의 처세술이 큰 도움이 됐겠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는 한 장면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파월도 이제 압니다. 이제 다 끝났잖아요. 연임까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월 23일입니다. 일주일 있다가 11월 30일 날 드디어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파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내내 알고 있을 때 이거 일시적일 것 같지 않은데? 라고 1년을 의심했던 것을 11월 31일이 돼서야 자기의 연임을 지명받고 나서야 요거를 이제 일시적이 아닌 것 같다 된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또 굉장히 열심히 바이든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바이든도 이걸 통과시키고 나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진짜 실제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미국 가장 뼈아픈 기억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당선이었거든요. 트럼프라는 그 아웃사이더가 공화당에서 후보로 나올 때만 해도 지지도가 1%가 안 됐던 양반이 결국에는 그해 당선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하이 트럼프 뭐 이런 말도 있었지만 민주당에서도 나름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트럼프가 이길 수 있었냐. 표는 우리가 더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스윙 스테이트가 7개 중에 7개가 다 넘어가가지고 이런 수라린 패배를 겪게 되느냐라고 봤더니 트럼프의 그 멕시코 장벽 공약이 멕시칸들이나 이미 미국에 넘어와 있는 히스패닉들한테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넘어온 사람이지만 앞으로 넘어올 사람이 없으면 자기 일자리가 잘 지켜질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먼저 온 히스패닉과 넘어올 히스패닉이 갈리는 순간인데 어쨌든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자기는 일단 넘어왔다 이거야. 그래서 대부분 민주당의 텃밭이었죠, 히스패닉은. 그랬는데 트럼프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장벽을 지어주면 자기들 일자리도 지켜질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는 이미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의외로 트럼프가 히스패닉이나 뭐 이런 게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에서 표심을 많이 자극을 했다는 걸 민주당이 캐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표심을 다시 갖고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제일 힘들까라고 했더니 대부분 저소득자잖아요. 저소득자니까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자기 일자리 잃을까봐 트럼프한테 표를 줬다는 거잖아. 그런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뭐겠습니까? 지고 와보니까 이제 인플레예요. 왜? 그 사람들은 한 주 벌어 주고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든 지지율은 인플레이션하고 정확하게 반대로 갑니다. 아마 22년 7월 달 가장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그때 뭐 9.1 찍고 할 때가 바이든이 지지율 저점입니다. 물론 뭐 물가 올라가는 걸 누가 좋아하겠냐마는 기업에서 수억짜리 연봉 받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도 짜증이 나겠지만 저소득자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시 잡아야 되는 히스패닉이 더 멀리 멀어지고 더 흑인들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자들은 이제 다 떠나가 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바이든이 이제 넘었으니까 너의 목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아라 라는 건데 사인 정도를 준 게 아니라 아예 백악관에 불렀습니다. 백악관에 불러가지고 이걸로 할게요. 가려져가지고 여기 보시면 파월 앉혀놓고 옐런하고 바이든이 뭔가 엄청난 압력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예 그냥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인플레를 잡아라 는 거였죠. 파월은 또 이제 뭐로 움직인다? 증거가 아리까리할 때는 인플레이션 증거는 이미 나와 있죠. 자기가 뭉개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아예 어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IRA 때는 그래도 표면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통과시킬 때까지는 금리 인상시키지 마,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못 하니까. 그랬는데 인플레이션은 이제 민생의 문제다 보니까 아예 대놓고 바이든이 딴 거 다 필요 없고 물가부터 잡아라. 재무장관도 옆에 앉아 있습니다. 옐런은 그런 얘기를 했겠죠. 돈은 풀 테니까 인플레이션을 더 빡세게 잡아야 될 것이다. 지고 와서 보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 어명을 하다를 하니까 파월이 이게 5월 달이거든요. 이게 5월입니다. 22년 5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명을 받아서 인플레이션 잡겠다는 생각밖에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없는 파월이었는데 우리가 막 이럴 때 22년 여름 때 뭐 피봇 하면서 이제 그 연준이 이제 돌아서야 된다고 해가지고 기대감에 주가도 많이 오르고 우리 증시도 많이 반등을 하고 뭐 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8월 달에 그 유명한 이제 잭슨홀에서 연설이 있는데 나오는 거 보고 몇 주 동안 준비된 연설문을 그 자리에서 찢어가지고 몇 줄짜리 연설을 5분 만에 적어서 그걸 연설을 했다는 거죠.
연준 의장이 그렇게 한 적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제가 연준 강의를 참 오래 한 사람인데요. 일단 잭슨홀 자체가 그렇게 큰 일의 주인 배경이 됐던 일도 별로 없고, 지나서 보니까 그때 한 말이 시작이었다 이런 건 있었지. 뭐 2016년 잭슨홀 때 옐런이 이제 고압 경제를 얘기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지나서 보니까 그때부터 워밍업을 했던 거구나 뭐 이런 건 있는데요. 잭슨홀에서 갑자기 준비됐던 연설문을 찢어버리고 즉흥 연설에 가까운 연설을 하는데, 그 멘트가 경제적 고통이 따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연준 의장이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정책 심포지엄 자리에서, FOMC도 아니고 정책 심포지엄 자리에서 경제적 고통이 따를 것이다 라고,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어떻게 돼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 피 보시고 나발이고 그냥 끝나고, 그때부터 뭐 자이언트고 뭐 끝도 없이 날아갔던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파월이 이런 정치적 이벤트가 없었다면, 바이든의 강력한 주문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파월은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뭐 할 때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경우에 정치적인 이유는 때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그때 지표 나온 대로 지표가 좀 세게 나오면 긴축한다 했다가 좀 괜찮아진 것 같으면 좀 풀어졌다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지, 이 특정 뭐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최대한의 영향력을 끼쳤던 적은 다 정치적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IRA 때도 그랬고, 잭슨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거까지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좀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요건 이제 설명하기면 배경이었고, 파월이 어떤 사람이었고, 파월이 의장이 돼서 걸어온 궤적이 굉장히 이제 경제 지표적인 증거와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관료의 모습을 띄워왔다는 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거창하게 이랬으니까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여기서 이제 입을 앙 다물고 단호하죠. 단호합니다. 그랬는데 11월 FOMC 때는, 그러니까 21년이 아니고 작년 23년 11월 FOMC 때는 연준이 그래도 뭐 추가적인 긴축을 더 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그것도 사실은 좀 완화적이었다라고 당시에도 어느 정도는 이제 해석이 됐었고, 그냥 동결인데 멘트가 굉장히 세게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제 11월 FOMC였는데, 그 이후에 또 12월 FOMC 때도 전망은 똑같았어요. 역시 금리는 동결인데 좀 메시지는 매파적이 나올 것이다. 11월 달에도 물가가 내려가는 거 있지만 우리가 목표하는 물가가 달할 때까지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아직 한참 멀었다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12월 FOMC 때는 예상이 그냥 동결의 매파적 메시지였으면 별로 변한 게 없으니까 시장의 전망도 별로 변한 게 없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40 며칠 만에 도대체 제가 모르는 놀라운 물가 지표가 있었는데, 그게 뭐 엄청나게 서프라이즈로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냥 예상 궤적대로 내려갔거든요. 그냥 뭐 내려가던 대로 내려갔었어요. 내려가서 다행인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내려가는 속도가 급락을 한다든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주거 물가는 좀 천천히 내려가고, 나머지 물가도 따박따박 조금씩 내려가고, 변동성이 있다면 뭐 휘발유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영향을 좀 받고 뭐 이 정도였단 말이죠. 그랬는데 12월이 막상 열어보니까 파월이 이제 마치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정한 듯이 기자회견에서 2%의 물가가 도달하지 않아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이, 표현을 굉장히 바꾸고요. 인플레이션에서는 이제 말은 그냥 뭐 원론적으로는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했지만 굉장히 끝난 것 같이, 마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승리 선언하는 듯한, 시장이 그때만 해도 시장이 조금 이게 11월 이후로도 기대감이 좀 생겨서 12월도 더 세게는 못 나갈 거야라고 해서 좀 앞서 나가는 게 있어서 11월부터 반등이 좀 반등 정도가 아니라 좀 강세가 있어 왔잖아요. 근데 12월에 한 번 더 밀어 올렸던 거는 파월이, 시장은 우리 조금 더 여기까지 왔는데 요거까지 인정을 해줄 거야? 분명 우리가 좀 오버한 거라고 생각하고 넣어놓고 기대하지 마 이렇게 워워할 것 같아서 약간 웅크리고 있었는데, 아니다, 더 갈 수 있다. 더 가. 인플레이션은 잡힌 것 같아. 금리나 우리 얘기했어. 라고 하니까 더 가도 되는 거야? 그래서 더 갔잖아요. 그래서 더 간 거고, 뭐 올해 많으면 이제 한 칸에 25bp라고 쳤을 때 7번의
금리 인하까지 뭐 시장이 반영을 하는 뭐 김칫국을 그랑대로 벌컥벌컥 마시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제 느낌 오시죠? 이 정도 얘기하니까 느낌, 정치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거 아니면은 파월이 이렇게 안 움직인다니까요. 자, 이번에 12월 FOMC가 있기 한 보름 좀 안 되게 한 13일 전쯤이에요. 13일 전이니까 12월 2일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바이든이 고용지표를 보면서 고용지표는 이제 더 봤을 때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바이든이 메시지를 날립니다. 그만해라는 거죠. 왜? 물가 때문에 바이든 지지율이 내려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물가 가장 높았을 22년 7월 달에 바이든이 바닥친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내려오면 바이든 지지율도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물가가 제법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는 물가에서 힘든 것보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물가가 오르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이 실직하는 게 힘들어요. 당연히 실직하는 게 힘들죠. 당연히 실직하는 게. 그러면 바이든을 떠났던 히스패닉이나 저소득층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도 고통을 받았지만 지금 파월의 말대로 고용시장이 강해서 임금이 강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될 것 같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린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어느 정도 붕괴돼야 된다. 라고 하면 이거는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이제 올해 대선인데 실업자 늘어나가지고 현재 대통령한테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물론 지금도 물가가 뭐 7%, 8% 정도 되면 일단 물가 잡아야 되니까 실직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3% 초반까지 내려와 있어요. 물가가 주는 피로도는 많이 줄었단 말이죠. 근데 그 물가를 2%까지 굳이 꺼진 물도 다시 보자고 누르기 위해서 실직자를 양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이포로 온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표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고용지표를 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다. 고용지표가 그렇게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위험하니까 고용지표가 여기서 좀 더 망가지는 게 부담스럽기 시작한 거야. 차라리 물가가 안 내려가는 게 나아. 실직하는 사람들보다 실직 사람이 늘어나는 것보다 그냥 물가가 3.3 이 정도에서 조금 멈춰 있는 것도 괜찮아. 나중에 내가 재선되면 그때 또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때 잡으라고 하면 그때 잡아.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요런 건 또 귀신같이 알아듣는 게 파월이죠.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듣고, 그렇다고 또 대놓고 FOMC에서, 우리 그냥 이렇게 된 거 이나 그냥 화끈하게 가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는 완화적이지 원론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자기 혼자서 하는 기자회견에서는 시장의 기대를 이제 확 밀어주는 이런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옐런은 선언을 합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거의 도달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갈 거라 믿는다 이게 아니고 됐다 선언한 겁니다. 옐런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선언했을까요? 그냥 어차피 혹여하게 선언할 것 같으면 예전부터 선언하지. 왜 지금 와서 선언합니까? 자, 지금 보시면 시장의 두려움이 뭐였습니까?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수요가 강할 것이고 그 강한 수요가 인플레이션을 꽤 오래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높이고 그걸 또 오래 유지할 거라는 그런 부담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분명한 사인을 준 겁니다. 물가가 다시 의미 있게 올라가서 긴축을 다시 하는 건 모르겠는데 고용시장이 망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리 인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러 실직을 유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하려가니까. 그러면 지금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은 예전보다는 높지만 그렇다고 경제를 파괴할 정도의 높이에서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고용은 그래서 꽤 괜찮은데 정부가 돈을 쏟든 뭘 하든 고용은 괜찮은데 그 고용을 일부러 금리로 죽이는 일이 없어질 걸 옐런이 아니까 연착륙에 성공했다고 선언해버린 거죠. 우리한테도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일이죠. 아니 지금 물가가 뭐 3.3, 3.1 하고 2.5 이거에서 그 차이가 지금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직자가 늘어나고 금리가 계속 동결이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 리스크에 늘 노출돼 있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동결에도 불구하고 인하 기대감은 계속 후퇴되는 이런 매크로 환경이 우리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물가가 어느 정도 밴드 안에 들어오면 물가라는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기업들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높은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업들은 특히 이제 기업들의 가치를 반영하는 주가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그 국면은 이게 금리 인상을 자극하고 그 금리 인상은 할인율이기 때문에 주가에 분명히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을 유도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감내 가능한 수준,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의 저항이 일부 좀 완화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인플레이션 국면은 이상 인플레이션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기업들한테 좋은 일입니다. 왜? 기업 매출 발표할 때 인플레이션 보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9% 올라갔어. 매출이 9% 올라가서 매출이 9% 오른 거예요. 우리가 맥도날드 이런 데서 매출이 9% 상승했는데 이번에 미국의 물가 CPI가 3%였기 때문에 3%를 빼가지고 6%로 보정해서 발표하기 이렇게 안 하죠. 주가도 명목이고 매출도 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궤도 안에서만 들어 그 궤도라고 하는 거는 그 주요 은행들이 뭐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측 범위 안에. 그러니까 너무 내려가지도 않고 너무 그 예측 범위 안에 있다는 거는 불확실성이 줄어든 거잖아요.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많이 제거됐다는 거예요. 예상대로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예상이 되기 시작하면 뭔가를 계산할 수 있죠. 우리가 돈을 벌어도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는 거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하고는 이제 자금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안정성이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다. 최소한 금리가 많이 올랐고 12년 때는 연준이 기준금리 자체를 올렸고 23년에는 연준은 더는 안 올렸겠지만 시장금리가 알아서 올라가서 자동 긴축이 되는 23년보다는 24년은 조금 낫지 않겠나. 그래도 금리를 낮추는데. 금리 낮추면 대부분 주가에 안 좋아하는데 그건 디플레 시대고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디플레 시대고 인플레 시대 때는 금리 인하 때하고 경기 침체하고 잘 맞지도 않아요. 잘 맞지도 않고 따로 놉니다. 한 번만 더 설명드리면 인플레이션 시대의 금리 인하는 부양을 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물가가 내려간 만큼 지금 연준금리가 5.5%죠. 근데 CPI가 5%였다가 3%가 되면 5%였을 때 실질금리가 0.5%죠. 연준금리에서 물가를 빼면 되니까. 근데 물가가 3%인데 연준금리가 5.5%면 같은 5.5%가 아니죠. 엄청나게 높은 고금리죠. 왜? 물가는 3%인데 금리가 5.5니까 실질금리 2.5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동결하는 것 자체가 인상하고 다를 게 없다니까. 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금리가 안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가는 만큼만 낮추면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자체로 구매력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소비나 이런 데 나쁠 게 없다. 소비가 안 돼가지고 금리를 낮춰서 부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연준이 얼마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실질 금리만큼을 지키면서 물가 내려가는 것 같이 내리는 거는 과거에 수요가 작살나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만 했던 과거 디플레 시대의 그 논리하고 다릅니다. 다르다. 여러 번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24년은 일단 물론 뭐 그때처럼 물가가 뭐 9.1% 이럴 때는 비상 상태라 가지고 이제 파월을 옐런하고 셋이서 같이 만나곤 했지만 아직까지 뭐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메시지는 줬죠. 금리 올리는 건 좋은데 고용시장 안 망가진다고 올리지는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천만다행인 거다. 왜? 물가는 재반등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버티면은 물가보다 고용시장이 더 버티겠죠. 고용시장 적발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그러면 이제 고용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리면 뭐 금리 올릴 일은 없죠. 그러면 그 말은 인하할 때 인하할 때 지금 물가 생각하면 낮출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고용이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이게 다 재차 인플레이션을 부를까봐 그게 걱정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하라는 거잖아. 다행인 것이죠. 다행인 겁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바이든이 세게 얘기하면 파월은 그냥 연설문까지 찢어가지고 막 저주를 퍼부은 사람이라니까요. 잭슨 홀때. 그리고 그 법안 통과되는 거 다 지켜보면서 그때까지 다 기다리고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 금리 인하가 사실은 기정사실인데 그게 뭐 3월 달에 시작이냐. 3월 달에 하기엔 조금 늦은 것 같아요. 3월을 하려면 이제 최소한 1월부터 뭔가 스케줄이 좀 나와가지고 3월에 해야 되는 거지. 뭐 갑자기 3월 서프라이즈 찬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이제 적어도 12월 달 FOMC 회의록에서 의사록에서 그 정도는 좀 원론적인 걸 넘어가는 구체적인 뭔가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럼 1월 달에 얘기해가지고 바로 3월 달에 간다는 거는 이거는 경기 침체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급하게 내릴 이유는 없거든요. 그 6번 낮춘다라는 이제 예상이 좀 시장에 많이 녹아 있고 그러니까 6번이라고 하면 이제 횟수도 횟수지만 한 번을 25bp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6번이면 이제 그 3번이면 75고 뭐 그게 2번이니까
150bp 정도, 그러니까 1.5% 정도 낮출 거라고 이제 기대를 시장에 녹아 있고, 그리고 심지어 3월 달부터 인하를 시작할 거라는 기대도 이미 뭐 60%를 조금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70%를 넘어가면 이제 실현 가능성이 꽤 높은데 아직은 조금 애매한 상태이긴 해요. 70%를 넘겼다가 지금 뒤로 조금 후퇴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3월부터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스케줄상 안 맞아요. 일단 좀 시기를 좀 놓친 것 같고, 좀 바이든이 파이널 좀 일찍 줬으면 모르겠는데 3월부터 조금 힘들 것 같고, 근데 뭐 3월이 됐든 5월이 됐든 뭐 그거 시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제 물가 수준대로 실질금리를 맞춰가면서 내린다면 그 자체로 이제 시장이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히려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미국장보다 비미국장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그 얘기를 좀 드렸는데, 미국이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고, 또 심지어 시장 금리가 자동으로 알아서 긴축을 할 때도 미국 시장이 훨씬 강했죠. 미국은 일단 그런 상반기 때는 이제 재정 정책으로 갔던 거고, 그 외에 뭐 테크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상황이 미국이 좀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바뀐다면 미국은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뭐 미국이 폭락한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이 좀 먼저 나가 있고 좀 차이가 좀 벌어졌으니까, 물론 요즘 뭐 중국은 이제 자기만의 이유로 겁나게 빠지고 있으니까 중국이 어떻게 될지 홍콩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따로 얘기를 하기를 하고, 그래도 키 맞추기는 좀 어느 정도 또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나오지 않을까. 중국하고 홍콩이 키를 못 맞추면 다른 데라도 그런 것도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미국장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은 미국이 좋았다가 미국이 좀 불리했다 이런 시장이 반복됐었거든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조금은 좀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가 약해지고 금리가 좀 약해지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 와중에서도 미국 경제가 연착륙, 즉 이제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면은 뭐 우리나라에도 나쁠 거 없고 이런 것들이 그간 힘들었던 곳들이 조금 돌아오는 그런 모습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미국은 대선이 있지만 우리는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을 꼭 뭐 대통령으로 나눈다는 건 조금 뭐 어폐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참 재미있는 패턴이 있어가지고, 그 정부에서 제일 잘 나갔던 주도주들 있잖아요. 주도주들이 보통 임기 2년 차부터 고개를 들다가 3, 4년 차에 이제 피크를 찍은 그런 패턴이 좀 반복이 됐거든요. 이제 뭐 옛날로 좀 돌아가면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뭐 IT IT만 붙으면, 그래서 회사 이름에 IT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유행이 있었고요. 당시 뭐 새로운 기술 뭐 3억 버는 회사가 뭐 시총이 2조가 하고 뭐 개판 아니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도 이제 임기 3년 차쯤에 이제 다다랐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뭐 조선기계 철강, 그때 뭐 현대중공업 이런 거 엄청 잘 나갔습니다. 그때도 임기 한 3, 4년 차부터 이제 최고조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도 뭐 초반에는 이제 금융위기가 있어가지고 오를 것도 없었지만 2009년부터 빠르게 반등을 하죠. 그러면서 그 반등이 뭐 처음에 칠공주 뭐 이렇게 됐다가 결국에는 차화정 같은 경우 이제 거의 한 780% 정도의 상승을 보였죠. 뭐 요때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정도는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중국 소비재, 중국하고 제일 가까웠던 시절이 사실 그때였던 것 같아요. 중국을 좋아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인 것 같은데, 중국하고 정작 사이가 좋았던 건 이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때가 아니었나. 그때 이제 명동 가면 여기가 이제 왕푸징인지 뭐 명동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시절이 16년까지 있었고, 사드 이후로 조금 나빠졌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중국이 우리한테 소비재 시장을 열어줍니다. 지금은 뭐 거의 다 나가 버렸지만, 그때 아무래도 보시피 뭐 코스맥스 이렇게 중국 관련 소비재들 뭐 미친 듯이 날아갔던 거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2016년 정도 임기 3, 4년 차였죠.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5년 차가 없었죠. 3, 4년 차는 있었으니까 그때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가장 잘 나갔던 건 이제 뭐 코로나의 영향이 컸겠지만 플랫폼 역시 카카오, 이거 뭐 쌍방울 레일 입고 있네. 아무튼 이 카카오 플랫폼 성장주, 이거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였죠. 2017년에 들어선 정부니까 3년 차는 2020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 2021년 초반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부마다 추구하는 비전이 있고 추구하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이 발표되고 시작되면서 실질적인 뭔가가 나와서 거기서 이제 수혜를 받는 그런 산업이 나온 데는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다 소재는 이렇게 그때그때 다르지만은 이런 패턴들은 비슷하게 보여왔는데, 올해가 윤석열 정부가 이제 3년 차 접어드는 거죠.
만으로는 한 2년이지만 어쨌든 3년 차가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5월 달에 바뀌니까요. 그 예전처럼 연말에 바뀌어가지고 딱딱 끊기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뭘 알아서 제가 이걸 갖고 온 건 아니고요. 뭐가 될지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렇게 있다면 이제 파월도 좀 방향을 바꾸고 연준도 이제 인하로 바꾸고 그리고 달러와 금리가 과거보다 완전 과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시절보다 레벨이 좀 내려갈 가능성에서는 또 얼마든지 또 매크로 환경은 좀 만들어져 가고 있다. 물론 지금 아직 1월 초입니다만 1월 효과가 보이지가 않아요. 뭐 그럴 만한 이유들이 꽤 있었습니다. 일단 작년 연말에 그 금융투자에서 많이 샀던 것들이 부메랑이 돼서 지금 이제 매도가 나오니까 그 물량 때문에 좀 안 좋은 면도 좀 있고 그 미국의 좀 큰 연기금에서 벤치마크를 바꾸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그 벤치마크를 바꾸면 어찌됐든 그거대로 바꿔야 되잖아요. 원래는 전 세계의 지수를 따라갔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너무 크니까 분산의 효과가 없다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중국이 없는 중국을 뺀 우리나라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벤치마크로 그 연기금이 이제 벤치마크를 바꿉니다. 그러면 그 비중대로 다시 바꿔야 돼요. 그럼 한국이 거의 제로였다가 4%까지 올라가거든요. 미국하고 중국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리밸런싱 할 때는 한국 걸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대형주들을 이제 우르르 샀다가 이제 리밸런싱 끝나니까 우르르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 투자 물량도 지금 막 뭐 몇 조씩 쏟아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리밸런싱 물량도 이제 쏟아내고 있다 보니까 뭐 아직 1월 첫 주밖에 안 지났지만 1월 효과가 왜 없냐라고 하면 이제 이런 좀 수급 왜곡도 좀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고 요거는 뭐 어쨌든 뭐 지나갈 문제니까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연기금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없다가 4% 정도 올라가니까 나쁠 건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패를 드러나 보니까 그 패에서 이제 짤짤이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니까 왜곡이 일어난 상태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뭐 메이저 자금들이 뭔가에 어느 섹터 뭐 어느 산업에 들어가고 있다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반도체 같은 거 있었는데 아직은 현재 뭐 2차 전지도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상반기 같은 모습하고 좀 달라져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도 약간 퀘스천인 상황에서 지금 시장이 좀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멈춰 있을지는 몰라요. 그 대형 자금들이 이제 들어갈 만하려고 하면 어떤 성장을 하고 있고 성장하는 산업이 발견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런 데는 이제 정부의 정책이 영향을 많이 끼칠 거니까 만약에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뭔가 가시적인 게 나오면 대형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하면서 또 다른 또 이 빈칸을 채워줄 만한 로고가 뭐가 될 것인지 한번 이제 찾아보는 게 찾기만 하면 성과는 좋았습니다. 뭐 물론 안 팔고 끝까지 있다가는 이제 뭐 카카오도 10몇만 할 때 안 팔고 5만 깨지까지 앉아 있으면 되게 슬펐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는 잘한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내년쯤에 강의할 때는 여기에 로고가 들어가 있겠죠. 그 로고를 이제 찾으시는 분들은 이제 큰 수익을 내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근데 어떤 건지 저도 모르겠으니까 경계 근무 쓰고 있어야죠. 자금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돈이 흐른 대로 가야죠. 뭐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저런 얘기하고 하는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돈이 가는 데가 중요한 것이죠. 거기서 이제 자금 흐름을 보면서 경계 근무 쓰면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다 보면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2년 가까운 그 긴축의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참 그래도 몇 분 응선을 넘었다는 거 하는 것만 해도 꽤 의미가 있는 그 2년 동안 살아남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이제 앞으로 좋은 시장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제 이 로고가 뭐가 될 것 같아요?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아직 모르겠으니까 혹시 뭐 보이거나 힌트가 좀 있거나 돈이 어디로 간다거나 뭐 이런 그 정보를 좀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의 영상에 보시면 오픈 채팅방 링크를 제가 걸어놨으니까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고민하시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뭐 지나서 보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뭐 쉽진 않았던 것이고 대신에 찾았을 때 성과는 굉장히 달콤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승이 당연해지면 매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상승은 잘하면 또 엑시트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영원히 오르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을 먼저 보시고 그 산업에 자금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고요. 그 정도에서는 꽤 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너무 미래까지 당겨오고 더 이상 합리화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같이 이제 매도를 하면서 다음 주자를 찾아가는 게 우리 투자자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일단 올해는 여기 뭐가 있을까? 이 보물상자 같이 한번 찾아보길 바라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참여하시면 재밌을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 많이, 시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찾는 동안, 심심할 때 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면서 계속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퇴근 후 돈모음 교실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 또 재밌는 이야기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